아버지, 잘못했사옵니다. 사랑채 앞마당에 한 소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3대째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의 장손인 김도현이었지요. 김도현. 그러나 이 아이는 하늘 천따지 단 2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대제학 가문에 어찌 이런 일이. 아버지 김상범의 깊은 한숨이 마당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아비가 죽었다 여기고 다시는 한양 땅에서 눈에 띄지 말거라. 그날 밤 아버지는 아이를 가마에 실어 먼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10년 뒤 한양 땅이 그 아이의 이름으로 들썩이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바보라 손가락질했지만 남들과 달랐던 한 소년의 반전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북촌의 한 솥을 대문 안쪽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집은 다름 아닌 김상범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3대째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 중의 명문이었지요. 장손 탄생 소식이 전해지자 김상범이 사랑채 문을 박차듯 열고 최윤희가 있는 안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두 손에 받쳐들었습니다. 조그만 두 눈이 천천히 떠지더니 아비의 얼굴을 또렷하게 올려다 보았습니다. 김상범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빛에 총명함이 가득하구나. 가통을 이을 아이로다. 이름을 도연이라 하자 세월은 화살같이 흘러갔습니다. 김도현이 자라날수록 사람들의 입에서 칭찬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목구비가 어찌나 빼어난지 마당을 지나기만 해도 김부하인들이 발걸음을 멈출 정도였지요. 김도현이 3살이 되던 해의 봄날이었습니다. 김상범이 사랑채의 자리를 펴고 김도현을 무릎에 앉힌 뒤 천자문을 짚으며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하늘천. 무릎 위에 김도현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하늘천. 3살 배기의 발음이라기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따지, 따지. 발음의 높낮이까지 아비의 것을 그대로 옮긴 듯 했습니다. 허허, 이놈 소리 하나 기막히구나. 자, 이 글자가 무엇이냐. 대감이 손가락을 천자 위에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금까지 환하게 웃고 있던 김도현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조그만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획 돌려 작은 두 손으로 아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얼굴을 그 안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김상범이 잠시 멍하니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럴 것이야.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김도현이 7살이 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솔방울을 가지고 놀던 김도현이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글 읽는 소리에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김도현이 대돌 가까이로 살금살금 다가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김도현은 작은 귀를 활짝 열고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을 때였지요. 어머니 최윤희가 아들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며 놀았느냐? 김도현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아버지의 글 읽는 소리가 그 작은 입에서 한 글자도 틀림없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요. 함께 상에 앉아있던 부모는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최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가 방금 그런데. 김상범은 턱을 쓰다듬으며 무심하게 답했지요. 소리만 흉내내면 무슨 소용이요. 글자를 깨쳐야지. 글자를. 최윤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내려와 김도현의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쓰다듬는 손길이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그날 밤 김상범이 다시 천자문을 펼쳐들고 김도현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김도현이 책을 마주한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작은 손이 이마를 감싸 쥐었습니다. 조그만 입에서 끙끙대는 신음이 새어 나왔지요.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김도현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마침내 김상범이 서한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대제학 집안의 장손이 하늘 천한자를 못 읽는단 말이냐. 김도현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버지 소자도 읽고 싶사옵니다. 그런데 글자만 보면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핑계를 대지 마라. 세월이 흘러 김도현이 14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상범은 가진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무엇 하나 통하지 않았지요. 그날 김상범은 마지막 시험이라는 심정으로 김도현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저 쉬운 글귀 하나만 써보거라. 한자라도 좋다. 김도현이 천천히 자리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백지를 마주한 순간 손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붓 끝에서 먹물이 뚝뚝 백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김도현이 이를 악물고 억지로 한 획을 그었습니다. 종이 위에 새겨진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였지요. 붓이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김상범이 그 종이를 집어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놈 정녕 가문을 망칠 작정이냐. 큰 소리를 들은 최윤희가 헐레벌떡 달려와 김도현을 등 뒤로 황급히 숨겼지요. 대감 제발 아이에게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김상범이 한참을 부들부들 떨더니 마침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장차 가문을 이끌어야 할 장손이 글자를 모르니 이를 어찌 한단 말이냐. 김도현은 어머니의 등 뒤에서 바닥만 내려다보고는 창백한 얼굴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작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소자도 읽고 싶사옵니다. 그 목소리는 김상범의 깊은 한숨에 묻혀 끝내 아비의 귀에는 닿지 못했지요. 그날 밤 김상범이 사랑채에 홀로 남아 호롱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두 눈을 감으며 생각에 잠겼지요. 대제학의 장손이 글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라는 소문이 도성 안에 파다하게 퍼지면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이 아이는 평생 타인의 손가락질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이요. 가문의 명예는 한순간에 저작거리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 뻔했다. 김상범이 다시 눈을 떴다. 고요하던 그의 눈동자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 단단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야겠다. 다행히 둘째인 김승효가 총명하고 영민하니 가문의 앞날은 승효에게 맡기면 될 일이었다. 호롱불이 파르르 흔들렸다. 그 불안한 불빛 너머로 차가운 가을 바람이 마당을 쓸어버리듯 지나갔다. 며칠이 흐른 뒤였다. 안동 수령으로 부임하게 된 사촌 동생 김덕률이 작별 인사를 하러 김상범의 집을 찾았다. 정갈한 술상이 차려지고 몇 차례 술잔이 오간 뒤 김상범은 곁을 지키던 김부 하인들을 모두 밖으로 물렸다. 방 안에는 오직 형제 둘의 숨소리만 남았다. 김상범이 무겁게 입술을 뗐다. 아우야, 자네에게 간곡히 부탁할 것이 하나 있네. 김덕률은 형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다. 평소 바위처럼 흔들림 없던 형의 눈빛이 그날따라 힘없이 흐려져 있었다. 김상범은 천천히 가슴속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장손인 김도현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가문의 명성이 끊어질까 두렵다는 고백이었다. 결국 아이를 한양에서 멀리 치우고 싶다는 말까지 이어졌다. 도연이를 안동으로 데려가 주게. 세상 사람들이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모르게 숨겨주게나. 김덕률은 충격의 술잔을 놓칠 뻔했다. 형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자식을 내쫓으시다니요. 아이의 됨됨이가 바르면 제사를 모시고 가문을 잇는데 부족함이 없거늘. 이는 천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김덕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그러나 김상범이 간절한 손길로 김덕률의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내가 이 아이를 아끼지 않아서 이러는 것이 아니네. 세상이 이 아이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대제학의 장손이 까막눈이라는 소문이 나면 도현이는 평생 비웃음과 조롱 속에 살아야 하지 않겠나. 김상범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진 결단을 내리는 것이네. 김덕률은 한참 동안 말없이 형을 바라보았다. 형의 눈에 고인 것은 단순한 가문의 체면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뒤틀리고 일그러진 애정이었다. 김덕률은 마침내 씁쓸한 안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야심한 밤이 찾아왔다. 뒷문 밖에는 인적 없는 어둠 속에서 초라한 가마 한 채가 숨죽여 대기하고 있었다. 최윤희는 아들의 짐을 챙기다 손이 떨려 옷가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짐을 다시 꾸리며 최윤희는 보찜 깊은 곳에 자신이 아끼던 향랑 하나와 가문의 패를 몰래 넣어주었다. 최윤희가 김도현을 품에 꼭 안았다. 네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든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들이다. 어머니의 어깨가 서럽게 들썩였다. 김도현은 어머니의 등을 마주 안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때 김상범이 차가운 얼굴로 다가와 최윤희를 떼어놓았다. 대감은 김도현을 향해 매몰차고 모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이 아비를 죽었다 생각하고 다시는 한양 땅에 발을 들이지 마라. 만약 한양 근처에서 내 눈에 띄는 날에는 내 손으로 직접 너를 죽일 것이다. 김도현은 흙바닥에 엎드려 부모님께 마지막 큰절을 올렸다.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며 가마에 몸을 실었다. 어둠 속으로 가마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김도현은 어머니 최윤희가 몰래 넣어준 향랑을 코끝에 가져다 댔다. 주머니에서는 그리운 어머니의 향취가 났다. 김도현의 입술 사이로 무의식 중에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읽어주던 천자문 구절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하늘 천따지 거물현. 그 소리만큼은 머릿속에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눈앞의 글자를 깨치지 못할 뿐이었다. 가마가 한양 성문을 벗어나자 김도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향랑 위로 뚝뚝 떨어졌다. 여러 날의 고된 여정 끝에 가마는 마침내 안동 관아에 닿았다. 김덕률은 먼 길을 온 조카 김도현에게 행랑채 한 칸을 내어주었다. 며칠간 여독을 풀게 한 뒤 김덕률은 조카가 안쓰러운 마음에 직접 그를 가르쳐보기로 결심했다. 도현아 이리로 오너라. 이 숙부가 직접 가르쳐보겠다. 생김새도 범상치 않고 됨됨이도 바르니 글자 한자쯤 깨치지 못할 리가 있겠느냐. 김덕률은 다정한 손길로 서책을 펼쳤다. 그러나 김도현은 책에 적힌 글자를 마주하자마자 안색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관자놀이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김도현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숙부님, 어떤 이야기든 듣기만 하면 모두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이상하게 글자만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픕니다. 김덕률은 조카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안색을 한참 동안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형님인 김상범이 왜 이 아이를 모질게 내쳤는지 그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김덕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책을 덮었다. 그날로 글 공부는 끝이 났다. 그날 밤 김도현은 관아 뒤뜰에 홀로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김도현은 가만히 두 눈을 감았다. 들려오는 소리들 사이로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아버지의 낭독 소리를 끄집어냈다. 이어 어머니의 목소리도 함께 떠올렸다. 김도현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하늘 천따지 거물현 누를황. 오직 그 소리만이 외로운 소년을 저버리지 않고 곁을 지켰다. 뒤뜰의 어둠 속에서 김도현의 낮은 목소리가 한참 동안 고요하게 이어졌다. 그렇게 몇 해의 시간이 흘렀다. 김도현은 어느덧 장성한 청년이 되었다. 키가 훌쩍 자라고 어깨가 벌어졌으며 얼굴은 어린 시절보다 더욱 수려하고 늠름해졌다. 다만 여전히 글은 깨치지 못한 채였다. 방 안에서 책 한 권을 들여다보는 일도 없었다. 김덕률은 어느 날 조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무릎을 탁 쳤다. 이놈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겠구나. 장가라도 보내서 재고실은 하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덕률은 안동 일대를 수소문하며 조카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얼마 뒤 김덕률은 안동의 큰 부자로 알려진 좌수 유신을 관하로 불러들였다. 유신은 안동 일대에서 곡간이 넘치기로 이름난 자였다. 조심스럽게 차를 한 잔 권한 뒤 김덕률이 본론을 꺼냈다. 좌수 어른께 한 가지 상의 드릴 일이 있소이다. 한양 김상범 대감댁의 장손이 현재 우리 관하에 머물고 있는데 이 아이의 혼처를 수소문해 보고자 하오. 유신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대제학 가문의 핏줄이라는 소식에 그의 마음은 이미 절반이나 기운 상태였습니다. 유신은 관하 마당에 서 있는 김도현을 한동안 유심히 훑어보았습니다. 훤칠한 용모와 당당한 기골은 어디 한 곳 부족함이 없었으나 안색이 유독 어둡고 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신이 턱수염을 매만지며 의구심 섞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수령 영감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대제학 가문의 자제가 어찌 이런 벽촌에 내려와 있는 것이오. 혹 몸이라도 성치 않은 것은 아니오. 김덕률이 당황하여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몸은 아주 강건하오. 사람을 시켜 직접 살펴보게 해도 좋소. 유신이 여전히 미심쩍은 기색을 거두지 않자 마침내 김덕률이 고개를 푹 숙이며 실토했습니다. 실은 내 조카가 문자를 깨치지 못해 집안에서 쫓겨나 여기 온 것이라오. 유신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유신은 치밀하게 셈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제학의 혈통이라면 손자대에서 다시 가문이 일어설 수도 있는 법이지요. 글을 못 읽는 것쯤이야 내가 거두어 보필하면 되지 않겠소. 그리하여 혼사가 정해졌습니다. 유신은 사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명문가의 핏줄을 사들인 셈이었습니다.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유광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식이 깊고 총명했으나 여인이라는 이유로 평생 그 재능을 숨기며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김도현이 신부와 함께 처가의 별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에서 유광은 김도현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김도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 동안 묵묵부답이던 그는 쓸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몸은 성하오. 다만 머릿속이 텅 빈 바보일 따름이요. 그 말을 끝으로 김도현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도현은 별당 방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부 하인들이 식사를 가져다 주어도 반도 먹지 않은 채 물려냈고 누가 말을 걸어도 그저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유광이 다과상을 들고 문턱에 서서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잠시 마당이라도 거닐어 보시지요. 김도현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유광이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권유했습니다. 서방님 밖으로 나가 벗이라도 사귀어 보십시오. 사내가 되어 출세의 뜻이 없으십니까? 부디 글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심이 어떠할지. 방에 누워있던 김도연이 그 말에 번뜩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사납게 돌변했습니다. 내 낯짝으로 어찌 세상을 보겠소. 다시는 글에 대해 입도 번긋하지 마시오. 김도현의 목소리가 별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유광은 흠칫 놀라 입을 다물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대청마루에서는 장인 유신과 처남들이 시문을 읊으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별당 쪽을 힐끗 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허구한 날 빈둥거리기만 하니 사람 구실을 하기는 진즉에 글렀구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큰 처남이 별당 앞을 지나며 작은 처남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매부께서는 저러다 저 방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겠네. 그러자 작은 처남이 코웃음을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글도 모르고 벗도 없으며 밖으로 나갈 줄도 모르니 저게 산 송장이지 어디 산 사람이라 하겠는가.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별당 안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방 안의 김도현은 천천히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벽을 향해 몸을 웅크린 채 눈을 뜨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않는 허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었을 때였습니다. 유광은 잠든 남편의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불이 걷어차여 있어 가만히 여며 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결에 김도현이 무언가를 나지막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꼬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김도현은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의 한 대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읊어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서책 여러 장에 달하는 기나긴 대목이었습니다. 유광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얼굴은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문장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외울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유광의 눈에 무언가를 깨달은 빛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광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 흩어져 있던 서책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 모두 넣어 두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글자가 남편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그 글자부터 치워버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책 한 권만은 따로 품에 소중히 안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릴 적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옛 이야기 책이었습니다. 방문을 닫으며 유광은 잠든 남편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제야 이 사람을 살릴 길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광은 평소처럼 다과상을 들고 별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을 내려놓고는 김도현의 맞은편에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십니까? 김도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크게 경계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 것이오? 유광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어젯밤 서방님의 잠꼬대를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리도 길게 읊으시기에 궁금해서 여쭙니다. 김도현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잠꼬대라니.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최윤희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기는 하오만 유광이 다시 청했습니다. 어디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김도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어머니 최윤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물 흐르듯 막힘이 없었습니다. 수년 전에 들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구절의 끊김도 없이 머릿속의 내용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유광은 남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속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광이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짧은 글귀를 적은 뒤 김도현의 앞에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김도현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김도현이 괴로워하며 신음을 내뱉자 유광은 재빨리 종이를 치웠습니다. 괜찮으니 잊으시라고 말하며 글을 다독였습니다. 글자를 전혀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유광은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어 같은 글귀의 뜻을 입으로 풀어내어 짧은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옛날 초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며 맛깔스러운 고사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유광이 그에게 권했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시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김도현은 눈을 감더니 방금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되뇌었습니다. 유광이 쉬어갔던 대목과 강조했던 부분은 물론 목소리의 높낮이까지 고스란히 재현하며 읊었습니다. 유광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유광은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에는 훨씬 더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천왕씨로부터 시작되는 중국 상고사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인물의 감정과 주변의 정경 묘사까지 곁들여 생생하게 풀어냈습니다. 책 한 권 분량이 넘는 방대한 서사를 한바탕 쏟아냈습니다.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던 김도현은 어느새 번쩍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구부정하던 등이 꼿꼿하게 펴지고 눈은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목소리에 빨려 들어갈 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이토록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은 혼례를 올린 이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유광이 이야기를 끝맺자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광이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다시 읊어 보시겠느냐고 말입니다. 김도현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만자에 달하는 방대한 이야기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맑은 물줄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유광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김도현의 입술을 통해 고스란히 살아 움직였습니다. 유광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으나 울지 않았습니다. 유광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그저 재주가 남들과 달랐을 뿐입니다. 김도현은 멈칫하며 유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김상범에게도 숙부 김덕률에게도 심지어 장인에게조차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김도현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유광은 성현의 가르침과 역사를 모두 이야기로 바꾸어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은 그 수많은 문장을 거대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김도현은 아내에게 매달렸습니다. 한 대목만 더 들려달라고, 한 대목만 더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방에 갇혀 아무것도 원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광은 목이 쉬어가는 와중에도 웃음을 띠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김도현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방을 쓸고 단정하게 앉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는 항상 자세를 고쳐 앉으며 경청했습니다. 김도현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부 하인들이 대청마루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별당 아씨가 요즘 밤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별당 쪽에서 끊임없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유광은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부부 사이의 은밀한 이야기를 어찌 그리 궁금해 하십니까? 그 서슬퍼런 꾸짖음에 김부하인들은 멋쩍게 입을 다물고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도연이 유광보다 먼저 일어나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유광이 방에 들어서자 김도연이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도연이 하던 기색은 어디로 가고 맑고 생기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김도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들려준 그 재미난 이야기들이 모두 저 글자 속에 들어있다고 하였소. 유광이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현이 떨리는 손을 뻗어 책을 잡았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마를 짚으려다가 이를 악물고 손을 내렸습니다. 그는 유광을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 글자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시오.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부탁을 스스로 처음으로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유광이 서안 위에 책을 펴들었습니다. 자신이 들려주었던 이야기의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소리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김도현이 글자를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이마를 짚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래된 두통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유광이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억지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김도현은 이를 악물고 도리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계속하시오. 유광이 한 글자를 짚고 소리를 내었습니다. 김도현이 그 소리를 따라하며 글자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새 글자로 넘기지 못하고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광이 젖은 수건을 이마에 대주며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김도현은 수건을 치우며 다시 하자고 답했습니다. 겨우 세 글자를 더 읽고 또 멈추었습니다. 다시 며칠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유광이 마침내 방법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글자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김도현이 입으로 완벽히 외운 뒤에야 그 소리에 해당하는 글자를 나중에 보여주었습니다. 소리가 먼저이고 글자가 나중인 순서로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통했습니다. 김도현의 머릿속에는 이미 소리로 저장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와 글자가 짝을 이루는 순간 두통 없이 글자가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이 처음으로 한 문장을 통째로 눈으로 읽어내렸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이 커진 채 유광을 돌아보았습니다. 읽혔소. 지금 글자가 읽혔단 말이오. 유광은 입술을 깨물며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치가 트인 김도현은 밤낮 없이 방 안의 책들을 눈으로 읽어내렸습니다. 붓을 들어 거침없이 문장을 짓는 법까지 빠르게 터득해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광이 잠에서 깨어보니 서안 위에 글이 한 편 놓여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밤새 정성 들여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유광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문장가인 자신도 감탄할 만한 명문이었습니다. 서방님, 이것을 정말 서방님께서 쓰신 것입니까? 김도현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들 속에 성현들이 문장 짓는 법이 다 들어있었소. 나는 그저 그것을 따라 했을 뿐이요. 김도현이 말했으나 그는 여전히 별당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다. 그는 깨우쳤으되 지난 수년간 가슴에 쌓인 수치심이 그의 발목을 무겁게 붙잡고 있었던 까닭이다. 부인이 정성껏 달인 외출복을 내밀었다. 이제는 밖으로 나가 세상의 빛을 보십시오. 김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말했다. 아직 사람들 앞에 설 면목이 없구려. 부인은
억지로 그를 재촉하는 대신 한 발 물러나 다른 길을 택했다. 대청마루에서 장인과 처남들이 모여 시를 짓는 날이었다. 부인은 그날의 시제를 몰래 적어 별당으로 가져왔다. 오늘 시제가 이것이라 하옵니다. 서방님이라면 이 시제를 두고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김도현은 붓을 들어 거침없이 문장을 써 내려갔다. 그 글을 읽어 내려가는 부인의 두 손에 힘이 들어갔다. 서방님, 이토록 뛰어난 글을 쓰시면서 어찌 별당에만 계십니까? 부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이제는 밖으로 나가십시오. 우선 아버님과 오라버니들 앞에서 단 한 줄만이라도 써보십시오. 김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외출복을 챙겨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 눈의 총기가 서린 얼굴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별당 문이 활짝 열리고 김도현은 사랑채 대청으로 당당히 걸어나갔다. 시를 짓고 있던 장인과 처남들은 김도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큰 처남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다. 매부가 웬일로 이곳까지 발걸음을 하셨소? 김도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했다. 나 또한 글을 지어볼까 하여 나왔소이다. 그러고는 처남 앞에 놓인 지필목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처남들이 실소했다. 매부가 무슨 글을 짓겠느냐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김도현이 붓에 먹물을 듬뿍 묻히더니 멈춤 없이 화선지 위에 문장을 수놓기 시작했다. 장인이 그 화선지를 집어들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장인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옛 대가의 수법을 완벽히 통달한 문장이 빼어난 필체 위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장인은 화선지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김도현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큰 처남과 작은 처남도 다투어 화선지를 빼앗아 읽었다. 두 사람 모두 충격에 빠져 아무런 말도 잇지 못했다. 몇 해 동안 산송장이라 부르며 업신여겼던 이가 쓴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장인은 허둥지둥 김부하인을 시켜 별당의 부인을 불러오게 했다. 부인으로부터 그간의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장인은 사위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아비가 사위를 몰라보았구나. 처남들도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부터 김도현의 이름은 안동 땅에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해가 흐르고 관가 게시판에 방이 한 장 붙었다.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별시를 거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장터에 나갔던 부인이 그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찬찬히 글자를 읽어 내려갔다. 내용을 모두 확인한 부인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집을 향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치맛자락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부인이 별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숨이 몹시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가다듬고 김도현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서방님 관가 앞에 별시방이 붙었습니다.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별시라고 합니다. 어서 한양으로 가셔서 과거에 응시하십시오. 김도현이 들고 있던 찻잔이 멈추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잔 속의 차가 출렁였습니다. 수년 전에 그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한양 땅에 눈에 띄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매서웠던 아버지 김상범의 음성이었습니다. 김도현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이대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소.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글도 깨우쳤고 장인어른도 나를 인정해 주셨소. 여기서 조용히 후학이나 가르치며 살면 되지 않겠소. 부인이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의 재주가 이 별당 안에서 썩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김도현이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양에 가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나는 오래전 가문에서 지워진 사람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오명을 쓰게 할 수는 없소. 부인이 단호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과거 급제는 부모에 대한 가장 큰 보답입니다. 장원 급제한 아들을 죽일 아비는 이 천하에 없습니다. 벼슬을 얻고 이름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김도현이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인은 더 재촉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이 깊었습니다. 김도현은 촛불 아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서랍을 열어 낡은 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집을 떠나던 날 어머니 최윤희가 짐 깊숙이 몰래 넣어 주었던 가문의 패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어루만지다가 그 위에 새겨진 글자를 가만히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글자가 지금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것은 다름 아닌 가문의 이름이었습니다. 김도현은 그 글자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패를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도현이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내일 떠나겠소. 부인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벌써 괴나리 보찜을 싸두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부인이 정성껏 다린 새 옷을 김도현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여비가 든 짐을 어깨에 메워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깃을 가만히 여며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제를 보시면 서방님 머릿속에 있는 수만 권의 책을 떠올리십시오. 답은 이미 서방님 안에 다 있습니다. 김도현은 대문을 나서기 전 부인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인은 대문 앞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라 앞마당에 햇살이 가득해질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영남의 험준한 산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김도현은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마다 아내가 정성스레 들려주었던 성현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읊조렸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가 발걸음의 박자가 되어 거친 산길을 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김도현은 어느 주막에 들어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거친 보리밥 한 그릇을 주문하고 수저를 들었는데 옆방에서 유생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과거를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유생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이번 별시에 대제학 김상범 대감의 둘째 아들인 김승효가 응시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집안 자제가 나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것이라며 투덜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김도현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바로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형이라 부르며 졸졸 따라다니던 그 작은 아이가 어느덧 별시에 나설 만큼 장성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도현은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밥상이 차게 식어가는 동안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현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 날이 더 지나고 마침내 멀리 한양 성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은 숨을 깊게 들이켜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등 뒤로 길게 들이운 그림자를 가다듬으며 수년 만에 마주하는 한양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성문 앞에는 포졸들이 서서 지나가는 이들을 엄하게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대한 몸을 낮추어 북적이는 인파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성문을 통과하는 짧은 순간 동안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무사히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양의 번화한 거리에 들어선 김도현은
저 멀리 보이는 어느 집의 위험 있는 소슬대문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다름 아닌 아버지 김상범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대문이 열리면서 관복 차림의 한 노신사가 가마에 오르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버지였습니다. 김도현은 순간 숨이 솟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년 만에 본 아버지의 등은 어느새 눈에 띄게 굽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토록 단단했던 아버지의 어깨 위에도 내려앉은 모양이었습니다. 김도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삿갓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그는 소매를 올려 황급히 훔쳐냈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김도현은 골목 안쪽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도현은 어두운 골목 안에서 가마가 사라진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서 머물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이미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릴 적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다정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유모였습니다. 유모는 본가를 떠난 뒤 한양 변두리 어느 골목에 작은 초가집을 마련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으며 낯선 골목들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 사방이 어둑해질 무렵 마침내 작은 초가집 한 채를 찾아냈습니다. 낡은 살인문 앞에 선 김도현은 선뜻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며 한 노파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도현이 쓰고 있던 갓을 천천히 벗자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흘러 명주실처럼 주름이 깊어졌으나 유모는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유모의 두 눈이 경악으로 커졌고 비명이 새어 나오려는 입을 황급히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이 어찌 살아 계십니까? 죽었다는 소문만 들었사온데 어찌 이리 돌아오셨습니까? 유모의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들썩였습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누르며 그녀가 도현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이 납니다. 유모는 서둘러 도현을 방 안으로 들인 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참아왔던 통곡을 토해내며 도현의 거친 두 손을 부여잡고 한참 동안 오열했습니다. 도현은 그간의 곡절을 담담히 들려주었습니다. 안동 땅에서 모진 목숨을 이어온 일부터 그곳에서 인연을 맺은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깨치고 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 이곳 한양까지 오게 된 사연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유모는 연신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마님께서 도련님을 가슴에 묻고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당장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도현이 아버지가 아시면 안 된다며 만류했으나 유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마님께는 비밀로 하고 오직 마님께만 몰래 기별을 넣겠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다녀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모는 어둠이 짙게 깔리기를 기다렸다가 소리 없이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깊은 밤 유모는 김상범의 집 뒷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안채로 숨어든 유모는 최윤희의 귀에 입을 바싹 대고 은밀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님 도련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소인의 집에 와 계십니다. 최윤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가슴 벅찬 환희가 솟구치기도 전에 서슬퍼런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대감이 아신다면 그 아이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최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신었습니다. 제대로 신을 겨를도 없이 유모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칠흑 같은 한양의 어두운 골목길을 그녀는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유모의 초가집 앞에 다다랐고 방문이 열리는 순간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이에 두고 모자가 마주했습니다. 최윤희는 떨리는 두 손으로 도연의 야윈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말조차 나오지 않았고 오직 가느다란 흐느낌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돌아왔습니다. 최윤희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통곡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애절한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살인문을 난폭하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안에 계십니까? 최윤희의 안색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승효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윤희는 다급하게 도연의 소매를 잡아 끌어 방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두꺼운 이불을 머리 끝까지 씌우고 그 위에 베개까지 올려 도연을 숨겼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승효가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님, 이 밤중에 어찌 이곳에 와 계시는 겁니까? 한참을 찾았습니다. 승효의 날카로운 시선이 방 안 구석구석을 의심스럽게 훑었습니다. 겉옷 하나만 걸치고 급히 나선 어머니의 차림새가 그의 의구심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승효의 시선이 천천히 방 안을 훑어 내려가다 한 지점에서 멈추었습니다. 이불 밑으로 비죽 삐져나온 낡은 버선 한 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인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승효가 천천히 그쪽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이불을 들추려던 순간 최윤희가 아들의 손을 급히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과 애원이 서려 있었습니다. 승효는 붙잡힌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으나 끝내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소자는 오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버님께서 요즘 꿈속에 형님이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승효가 방을 나가고 발소리가 점차 멀어지자 이불 속에 숨어있던 도연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의 목소리를 지척에서 들었음에도 끝내 그 얼굴은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유모의 집 작은 방에서 은신하며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유모가 정성스레 지어준 따뜻한 밥을 어머니와 함께 마주 앉아 먹으면서도 그는 연신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시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연은 의복과 관을 정제한 뒤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한양의 길은 그에게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골목마다 풍경이 비슷하여 길을 찾기 어려웠으나 아버지 김상범의 이목이 두려워 차마 누구에게도 길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해는 점점 높이 떠오르는데 시험장은 보이지 않아 도연의 발걸음은 갈수록 다급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모가 집 밖으로 헐레벌떡 뛰어나오더니 저 멀리 골목을 빠져나가는 화려한 가마 한 채를 가리켰습니다. 유모는 다급한 목소리로 도련님, 저기 저 가마를 따라가십시오. 분명 시험장으로 향하는 가마일 것입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도연은 급히 방향을 틀어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마 뒤를 쫓았습니다. 큰 길로 접어든 가마는 이윽고
한 시험장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려놓자 그 안에서 젊은 선비 한 명이 몸을 일으켜 내렸습니다. 곁에 있던 김부하인이 머리를 깊게 조아리며 승효 도련님 부디 시험을 잘 치르시어 급제하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눈앞의 선비는 바로 동생 승효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뒤를 형이라 부르며 졸졸 따라다니던 그 작은 아이가 어느덧 의젓한 선비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고 어깨도 듬직해진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도연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천천히 승효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승효가 시험장 안으로 들어서던 중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삿갓을 쓴 행색이 초라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한 유생이 자기 뒤를 따르고 있었으나 승효는 그가 자신의 형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하고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시험장 안에는 수백 개의 자리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승효는 그중 앞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김도연은 고사장 뒤편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윽고 감독관들이 시제가 적힌 커다란 종이를 장대에 매달아 높이 올렸습니다. 고사장 안은 순식간에 요란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생들은 저마다 벼루와 종이를 들고 시제를 베끼기 위해 앞다투어 시제판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김승효 역시 그 인파 속으로 들어가 시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베껴 적었습니다. 김승효가 자리로 돌아오던 길에 아까 보았던 낯선 유생이 시제 앞에 빈손으로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도 붓도 없이 그저 시제만을 올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시제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곧바로 돌아서서 제자리로 돌아가 눈을 감고 앉았습니다. 김승효는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제조차 베끼지 않다니 과거가 처음인 서툰 시골 선비인가 보군. 김승효는 그가 자신의 형인 김도현이라는 사실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뒤쪽 구석에서는 김도현이 눈을 감고 정좌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유설화가 들려주었던 수만 권의 문장들이 천천히 되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촛불 아래에서 들었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시험장의 정막 속에서 다시금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시제와 어울리는 구절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성현들의 가르침과 역사의 전례들이 차례차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김도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붓에 먹을 가득 묻혔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글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별당 안에서 홀로 갈고 닦았던 모든 학문적 깊이가 한꺼번에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유생들이 고뇌에 빠져 시험장이 정적에 잠겨 있을 때 오직 김도연의 붓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김도현은 가장 먼저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사용한 붓을 씻어 괴나리 봇짐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고사장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승효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답안을 내고 나가다니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독관들 역시 저 자는 누구이기에 이토록 빨리 나가는가 싶어 수군거렸습니다. 김도현은 고사장 문을 당당히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도현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저 멀리 나무 그늘 아래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관복 차림의 김상범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김승효를 마중하기 위해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김도현은 숨이 맺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갓을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김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반대편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나무 아래 서 있던 김상범은 고사장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곁을 지나쳐간 유생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김상범 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살폈으나 유생은 이미 인파에 섞여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상범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내가 헛것을 본 모양이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험관들이 유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험관이 어떤 답안지 하나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더니 들고 있던 붓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다른 시험관을 불렀습니다. 이 답안을 좀 보시오. 두 사람이 함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글의 깊이에 감탄한 세 번째 시험관까지 그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수백 장의 식권 가운데 단연 압도적인 한 장이 있었다. 이토록 수려하고 당찬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자가 작금의 세상에 몇이나 되겠느냐며 시관들이 혀를 내둘렀다. 시관들이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 김도현.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번갈아 보았다. 김도현이라 하면 혹 김상범 대감댁 자제가 아니냐는 말이 터져나왔다. 그 자리에서 즉시 장원급제가 결정되었다. 시관 중 김상범과 오랜 친분이 있던 자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명단을 챙겨들었다. 그는 곧장 김상범의 집을 향해 다른 박질 쳤다. 대문 앞에 당도하자마자 그는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대감댁 자제가 장원급제를 하였소이다. 어서 나와 보시오.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리고 김상범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버선발로 뛰쳐나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차남인 김승효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했다. 시관이 숨을 몰아쉬며 명단을 펼쳐 건넸다. 김상범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김도현이라는 세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대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명단을 쥐고 있던 손이 경련하듯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곁에 서 있던 김승효의 얼굴 또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김승효의 머릿속에는 시험장에서 보았던 한 사내의 뒷모습이 천천히 떠올랐다. 낡은 갓을 쓴 초라한 행색의 유생. 가장 먼저 답안을 제출하고 문을 나섰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공부를 포기하고 나간 줄로만 알았던 그자가 형이었다니. 김승효는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김상범은 명단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떨더니 이내 그 떨림은 극심한 분노로 화했다. 대감이 마침내 폭발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놈이, 감히 이놈이. 그는 명단을 마당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한양 땅에 다시 나타나면 죽이겠다. 엄포를 놓았건을 글자 한자 모르던 놈이 어찌 장원이란 말이냐. 대감의 고함이 사랑채를 뒤흔들 만큼 서슬퍼랬다. 이는 필시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대리로 시험을 치러 가문을 능멸한 것이 분명하다. 당장 그놈을 끌고 오너라.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김부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 무렵 마침내 김도현이 유모의 집에서 붙잡혀 나왔다. 오라에 묶인 채 본가의 마당으로 끌려 들어온 그는 수년 만에 밟아보는 본가의 흙을 느꼈다. 김상범이 사랑채에서 벼락같이 달려나왔다. 대감이 김도현의 멱살을 단숨에 움켜쥐었다. 이놈아, 글자도 모르던 내 놈이 어찌 장원을 했다는 말이냐. 도대체 누구의 이름을 빌려 가문을 이토록 욕보였느냐. 김도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깊은 주름이 팬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볼 뿐이었다. 수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다. 대감은 멱살을 내동댕이 치듯 놓고 마당 한편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을 높이 치켜들어 김도현을 내리치려던 찰나였다. 안채에서 최윤희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어내려왔다. 그녀는 아들의 몸을 두 팔로 필사적으로 감싸 안으며 흙바닥에 엎드렸다. 대감, 부디 멈추어 주십시오. 제발 멈추십시오. 애끓는 울부짖음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마당 한쪽에서 김승효가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험장에서 마주쳤던 그 유생이 형이었음을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다. 자신이 코웃음 치며 비웃었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 형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시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당당히 장원을 차지했다는 사실에 김승효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김도현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대문 쪽에서 한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는 장원 급제자의 명단을 들고 온 시험관이자 김상범의 오랜 벗이었다. 벗은 분노로 몸을 떨던 김상범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잠깐 멈추시오. 이 아이가 진정 제 실력으로 답안을 쓴 것인지 확인부터 해야 하지 않겠소. 김상범은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들고 있던 몽둥이를 마당바닥에 내던졌다. 그는 곧장 몸을 돌려 사랑채로 성큼성큼 들어가 버렸다. 방 안으로 들어간 김상범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누웠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는 완고한 의지였다. 시험관이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그는 오라에 묶인 채 꿇어앉아 있는 김도현 앞에 섰다. 여보게, 자네가 시험장에서 마주했던 시제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가? 김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입을 열어 대답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극심한 충격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와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빛이 점차 회의적으로 변하며 한쪽으로 기울었다. 역시 가짜가 맞았구나 하는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시작되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도현이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목소리가 천천히 떠올랐다. 시제를 보고 서방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만 권의 서책을 떠올리십시오. 촛불 아래에서 자신을 격려하던 아내의 목소리였다. 그 위로 어머니 최윤희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네가 무엇을 하든 못하든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뒤이어 어린 시절 아버지 김상범의 목소리가 아스라이 포개졌다. 하늘 천따지. 세 사람의 목소리가 심연에서 하나로 어우러졌다. 김도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번 별시에 출제되었던 복잡한 시제가 그의 입에서 단 한 글자의 막힘도 없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멈추었다. 시험관이 놀라움에 한 발짝 다가섰다. 자네가 써내려간 답안의 내용도 기억하는가? 김도현은 눈을 감은 채 다시 입술을 뗐다. 수천 자에 달하는 답안이 마치 막힘없는 물줄기처럼 쏟아져 나왔다. 토씨 하나 어긋남이 없는 완벽한 암송이었다. 문장이 이어질수록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바다의 파도가 일고 천리마가 대지를 내달리는 듯한 장엄한 문장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넋을 잃었다. 시험관은 감탄하며 가만히 두 손을 모았고 김부하인들도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윤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껴 울었다. 김승효는 마당 한쪽에서 전율하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한편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던 김상범의 어깨도 서서히 굳어갔다. 처음에는 못 들은 척 외면하려 했으나 문 밖에서 들려오는 청산유수 같은 암송 소리에 대감의 귀는 강제로 열릴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닦아온 학문의 기둥들이 아들의 입에서
하나씩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자신이 30년 넘게 익혀온 문장의 격조가 한 번도 글을 읽지 못했다던 그 아이의 입에서 도도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김상범이 천천히 이불을 걷어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차마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마당에서 울려 퍼지는 암송 소리는 점점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성현의 도와 천하의 이치가 하나로 어우러져 마당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마침내 김도현의 마지막 한 구절이 이어졌습니다. 문장이 끝을 맺자 마당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어 젖혀졌습니다. 김상범이 맨발로 사랑채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대감의 두 눈에는 분노도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민도 우리도 김상범이 분노도 김상범이 분노도 그리 분노도 김상범이 분노도 김상범이 분노도 민 그리 분노도 그리 김상범이 분노도 김상범이 분노도 김상범이 맨발로 사랑채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김상범이 마당으로 달려와 오라에 묶인 김도현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두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그 마주 잡은 두 손 사이를 흘러갔습니다. 대감의 입에서 끝내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정녕 꿈이냐 생시냐, 내 자식이 정말로 이 문장을 지었단 말이냐. 대감은 무너지듯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 누구 앞에서도 한 번도 굽히지 않았던 무릎이었습니다. 김도현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사정을 눈물로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의 별당 아내 유강이를 만나 그를 깨친 일부터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함께 책을 읽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김상범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침내 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의 재능을 몰라보고 사지로 내몰았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거라. 대감이 아들의 두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김부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소자를 내쳐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마당에 있던 모든 이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윤희 역시 흙바닥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도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그때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소자는 유강이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강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소자는 영영 재능의 꽃을 피우지 못한 채 한낱 부잣집 도령으로 늙어갔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소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상범은 아들의 어깨를 두 팔로 꽉 감싸 안았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 대감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던 김승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시험장에서 형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코웃음을 친 자가 바로 소자였습니다. 형님을 바로 곁에 두고도 그저 초라한 촌선비라 여겨 무시했습니다. 부디 소자를 엄히 꾸짖어 주십시오. 김도현은 동생의 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가 그날 밤 이불을 걷어주지 않았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너에게 빚을 진 것은 도리어 이 형이다. 형제는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년 만에 마주한 형제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김상범은 그 자리에서 즉시 김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안동에 머물고 있는 며느리 유강을 한양으로 속히 데려오라 명한 것입니다. 며칠 뒤 먼 길을 달려온 유강이 소슬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날 김상범의 집 마당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고 수많은 손님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상범은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 유강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가문을 살린 1등 공신입니다. 손님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유강은 시부모 앞에 정중히 절을 올리면서도 겸손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방님의 타고난 총기와 아버님의 깊은 가르침 덕분입니다. 며느리는 그저 곁에서 도왔을 뿐이라는 말에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덕률이 옆에서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처럼 위풍당당한 대장부도 일개 아녀자의 지혜에는 미치지 못하셨구려. 김상범 역시 그 말에 동감하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당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김도연은 슬며시 아내 유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빛 속에는 별땅에서 보냈던 그 모든 밤의 기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나누던 대화와 다시 또 다시 익히던 글자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뜨게 된 그 찬란한 순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관복을 정제해 입은 김도연은 어느덧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학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임금 곁에서 인자한 미소로 정사를 돌보며 가문의 4대 대제학이라는 영광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대제학이 된 김도연은 서당 마루에 앉아 어린 유생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루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가르, 한 어린 유생이 글자를 보며 이마를 짚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가만히 다가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여 포기하지 마라. 너만의 소리를 찾게 된다면 세상의 이치는 자연히 보일 것이니라. 어린 유생이 큰 눈으로 대감을 올려다보자 김도연은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마루 너머로 봄바람이 한 차례 싱그럽게 불어왔습니다. 꽃은 저마다 피어나는 시기가 다르고 물을 주는 방법 또한 제각각인 법입니다. 그 다름을 알아본 한 여인과 마침내 자신만의 계절을 만나 만개한 한 사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우리 가슴 속에 잔잔한 울림을 남겨줍니다. 이야기를 전하며 제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저마다 피어날 시기와 방법이 다른 아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틀을 미리 정해두고 그 틀에 맞지 않는 아이들을 너무나 쉽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글자 앞에서 머리를 감싸쥐던 김도연의 옛 모습이 오늘날 치열한 경쟁 속에 놓인 우리 아이들의 얼굴과 겹쳐 보여 자꾸만 마음이 쓰입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고단함과 지혜를 나누고자 했던 선조들의 마음은 시대를 불문하고 한결같았던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개성을 존중하며 순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귀한 가르침을 야담이라는 틀을 빌려 우리에게 전해주려 했던 것이겠지요. 오늘 보신 이야기는 조선 중종 시절 청렴하기로 이름난 김한국 선생의 일화를 바탕으로 주인공 김도현을 내세워 새롭게 창작한 극입니다. 김상범과 최윤희 그리고 김덕률과 김승효를 비롯해 김부 하인들이 등장하는 본 작품의 모든 설정은 극적 흥미를 위해 재창조된 것이며 실제 기록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극의 여운을 이어갈 노래 한 곡을 마련했으니 마지막까지 편안히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깊은 맛이 나는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세월 김도현은 매서운 겨울 바람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아버지 김상범의 무심한 뒷모습만을 쫓으며 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침묵의 시간을 견뎌왔던 것이다. 어머니 최윤희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울 때면 헤어진 소매를 가만히 매만지며 무채색의 밤을 홀로 삼켰다. 하지만 차가운 대지를 뚫고 강인하게 고개를 내미는 꽃처럼 그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찾아 세상에 피어나려 한다. 김부하인들의 분주한 일상과 동생 김승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만의 선명한 하늘을 마주했다. 서둘러 꽃을 피우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김도현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찬란하게 빛날 그만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